부산의 바다는 당신의 기억보다 먼 곳에 있다. 파도는 산보다 거대한 몸으로 도심을 삼키고 바다보다 멀리 물러났다. 그 많은 바닷물이 어디로 밀려난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바다가 밀려난 곳에는 땅이 드러났다. 바다가 물러난 땅은 주인이 없었다. 가진 자들은 더 높은 곳으로 집을 올렸다. 없는 자들은 바다가 내어준 땅에 집을 지었다. 법은 금했지만 돈이 없었고 살 곳이 없었다. 몇 년 만에 질척거리는 작은 구역이 만들어졌다. 편의상 아랫동네라고 불렀다. 부유한 자들이 사는 구역은 윗동네가 되었다. 이 도시에 부산이 아닌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진 않았다. 10년 후 또 한 번 쓰나미가 아랫동네를 삼켰다. 많은 사람이 죽고 쓴 사람이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수년이 지나고 그곳은 다시 아랫동네가 되었다. 수십 년 후 또다시 바다가 이들을 삼킬지도 몰랐다. 아랫동네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돈을 벌어 윗동네로 올라가야 다음 쓰나미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니 아랫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건 목숨 거는 일과 같았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짓거리들 중에는 윗동네 사람들을 흥미롭게 하는 것도 있었다. 자극적인 것들, 불법적인 것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들이 그랬다. 아랫동네를 지나 바다가 밀려난 쪽으로 한참 가면 거기 새로운 해변이 있었다. 그 해변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 누군가의 말처럼 바닷물을 삼켰는진 모르겠지만 거대한 푸른 구멍이 있었다. 그 알 수 없는 깊이 때문에 그 푸른 구멍은 어둠만큼 짙었다. 쓰나미가 지나간 후로 매번 조류독감이 끊이지 않았다. 구제역이 잇따랐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가축을 죽였다. 죽여도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모든 가축을 죽여 멸종시켰다. 그리고 새로이 먹을 동물을 만들어냈다. 기이한 생김새였지만 사람들은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에 만족했다. 쥐와 닮았다. 하지만 쥐보다 컸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그 크기가 되었고 더 자라지 않았다. 소고기 맛을 내기 위해 소의 유전자에 돼지며 온갖 다른 가축들의 유전자를 조합해 만들었다는 이것에 분명 쥐의 유전자도 섞였을 것이다. 쥐의 유별난 번식력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쥐의 얼굴에 돼지 같은 피부, 소를 닮았을 거라곤 노린내밖에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이것, 이것들 혹은 그것들로 불렸다. 처음부터 어른이었다. 어릴 적 기억이 없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정말 기억이 사라진 건지 이우와는 처음부터 형편없고 돌이킬 수 없는 어른이었다는 생각만 들었다. 잠깐 시간이 나는 오후 어느 그늘에 앉아 희죽거릴 수 있는 추억 같은 게 그에게는 없었다. 이우와는 식당에서 일했다. 주방장은 아니고 보조였다. 좁고 덥고 냄새나는 주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창고 옆 좁고 덥고 냄새나는 쪽방에서 잤다.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눈을 비비며 칼을 들었다. 그것들을 죽이는 일부터 했다. 죽여서 보내주면 좋겠지만 죽이는 데는 돈을 줘야 했다. 사장은 그 돈을 쓰기 싫어했다. 그것들은 언제나 산채로 배달되어 왔다. 살아있을 때는 시끄러웠다. 쥐도 돼지도 소도 아닌 소리를 냈다. 하나하나 목을 찔러 죽였다. 죽이고 나면 엉덩이 쪽부터 가죽을 벗겼다. 3시간 정도 죽이고 벗겼다. 그리고 토막냈다. 주로 3등분을, 큰 건 4등분을 했다. 내장을 따로 분리하진 않았다. 국물 맛을 낸다고 했다. 크고 깊은 들통에 그것들을 넣고 물을 부었다. 형태가 거의 사라질 때까지 오래 끓였다. 끓일수록 노린내가 진동했다. 사람들은 그걸 고깃국 냄새로 알았다. 이유와는 식당에서 파는 국을 먹지 않았다. 언젠가 딱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없는 맛이었다.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 어디에도 없는 맛이었다.
주방장이 국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 때 이유아는 거절했다. 이유아는 40 중반이었다. 해가 바뀌는 2064년에도 40 중반이고 여전히 주방 보조를 할 생각이었다. 식당에는 사장과 주방장과 주방보조 둘이 있었다. 사장은 8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 하지만 나이치고는 건장했다. 게다가 오른팔이 없었음에도 그렇게 보였다. 어떻게 팔을 잃었는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여든 노인에겐 모두 무관심했다. 노인은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주로 주방장이 사장 앞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사장은 짬이 날 때마다 주방장에게 예전에 먹었던 고깃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도 사장이 주방장을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은 소의 어느 부위를 넣고 오래 끓여 파와 함께 먹는 것이었다. 곰국이라고 했다가 곰탕이라고도 했다. 국물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안에 든 고기는 얼마나 구수했는지 그 맛을 떠올리고 있는 사장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이완도 한 번은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주방장은 사장이 곰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난감해했다. 사실 주방장도 곰탕을 먹어보긴 했지만 아주 어릴 적이라 기억이 잘 안 났고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지금 식당에서 파는 국이기도 했다. 더는 방법이 없었다. 방법을 몰랐다. 하지만 사장은 포기할 줄 몰랐다. 맛이란 건 좋은 기억 같은 건가 보다. 잊을 수 없는 맛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인가 보다. 이유아는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매번 저렇게 흥분해서 또 생생하게 말이다. 식당 문을 닫고 쪽방으로 들어가 자려는데 주방장이 이유안을 불러냈다. 사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큼 난감한 얼굴이었다. 저 아롱 사태 아냐? 네, 무슨 사태요? 뭔 일 터졌어요? 사태라는 말은 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쓴다는 것 정도는 이유안도 알았다. 하지만 아롱 사태라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우아는 직감적으로 심각한 일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우아는 큰일 났다는 느낌만 분명할 뿐 종잡을 수 없었다. 주방장은 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너 여행 좋아하냐? 이제 우한도 알아들었다. 사태가 터졌고 우한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떠나라는 이야기였다. 도대체 무슨 사태이기에 신경 써주는 마음에 우한은 갑자기 고마워졌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주방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사태가 터졌다고 남을 챙겨줄 사람이 아니었다. 이건 그냥 그만두라는 이야기인지 모른다. 이 식당은 주방장보다 우한이 더 오래 일을 한 곳이다. 그렇지만 우한은 보조에 불과했다. 사실 주방 보조가 한 명 더 있기는 했다. 봉수라고. 절대 봉수보다 일을 못하진 않았다. 하지만 봉수는 결혼도 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한 본인이 잘리는 게 맞긴 했다. 한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 봉수는 화부터 냈다. 그래서 너는 아룡 사태가 어떻게 생긴지나 알아? 그려주더라. 우아는 주방장이 그려준 여러 그림 중 아롱 사태를 봉수에게 보여줬다. 봉수는 진지하게 봤다. 그도 아롱 사태는 처음이니까. 그 그림은 그냥 둥글지만 아주 동그랗지 않은 찌그러진 원 같다. 원을 그리는데 그리는 팔은 다른 누가 자꾸 잡아당겨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억지로 그린 원 같았다. 봉수도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사태였다. 이걸 보고 어떻게 그 사태를 찾냐? 국물 맛 좀 내자고 사람을 사지로 몰아? 야, 너 그거 말이 시간여행이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어. 다 죽는다고. 그 좋은 여행을 왜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만 가겠나? 왜 돈 필요한 놈만 가겠냐고. 위험하니까. 억수로 위험하니까. 사장이 가게 내주면 뭐하냐? 너 주방장 생각 없다며? 막말로 네가 거기 가서 곰탕인가 뭔가 끓이는 법 제대로 배워왔다 치자. 그 사태도 많이 샀다 치자. 못 돌아오고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다 그만이라고. 꼭 돈 때문은 아니다. 떠나기 전 반 돌아와서 반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여행자들에겐 둘 다 소용없었다. 떠나기 전에 받은 반은 어차피 그가 사는 현지 아니면 쓸 수 없는 돈이었고 나머지 반은
받는 사람이 드물었다. 사장이 약속한 가게 때문도 아니었다. 우아는 그냥 죽는 게 다지 두렵지 않았다. 더 정확히 사는 게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다. 처음부터 어른이었다. 처음부터 형편없고 돌이킬 수 없는 어른이었다는 생각만 들었다. 언제 죽어도 그만이었다. 이렇게 사나 이렇게 죽으나. 여행사를 처음 가본다. 멋진 문구들이 많다. 어디에도 죽는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모두 우한처럼 죽어도 그만일 것 같은 하찮은 인생들이었다. 13이었다. 그게 시간여행 전에 탈 수 있는 정원이라고 했다. 몇몇 사람이 더 찾아와 꼭 가야 한다고 부쳤지만 직원은 돌려보냈다. 정원을 넘길 수 없다고 했다. 우아는 눈으로 다시 한번 세어봤다. 자신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사람은 모두 13이 맞았다. 직원은 모두에게 시계를 나눠줬다. 그 아무 때나 켜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의뢰인이 부탁한 일을 끝냈을 때 그때 켜는 것이라 했다. 시계를 켜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배의 시간이 나타난다. 그 시간에 맞춰 내렸던 곳으로 돌아가면 된다. 처음 배를 놓치면 다음 배를 타면 되지만 언제가 될진 모른다.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더 있었다. 우선 그곳 사람들에게 시간여행자라는 사실을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그곳 경찰들에게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되도록 빨리 돌아오는 게 좋다. 신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곳에 오래 있을 수도 없겠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여행사도 잔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면 더 좋다. 살아서 돌아올 경우 여행사는 돈을 더 번다고 했다. 여행사를 가본 적도 여행을 떠나본 적도 없지만 적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우아는 생각했다. 이곳 어디에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들등 같은 건 없었다. 왜 죽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블루홀이라는 구멍이 이쪽과 저쪽을 연결한다는 짧은 설명뿐 어떻게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직원은 말을 아끼는 것 같았다. 그게 원래 말이 짧은 사람인지 아니면 어차피 죽을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기가 싫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우한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나마 우한이 관심 갖는 건 함께 배를 탈 12명의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배에 타는지 무슨 사연들이 있는지 일일이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중에는 젊은 친구도 하나 있었다. 20이나 되었을까? 여행사가 준비한 차에 탔다. 아랫동네를 가로질러 바다가 물러난 쪽으로 달렸다. 아랫동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고도 한참을 더 물이 없는 바다 위를 달렸다. 밤이었다. 차가 멈췄다. 엔진 소리가 사라지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땅을 밀어내는 소리. 직원이 불을 밝혔다. 바다가 있었다. 온통 검었다. 그리고 배가 보였다. 사람들은 배에 올랐다. 배는 바다로 향했다. 머지않아 유독 검은 곳이 나타났다. 그 구멍이라고 했다. 배는 검은 바다를 지나 더 검은 무언 안에 멈췄다. 거기에 또 다른 배가 있었다. 한쪽으로 긴 사각형이었다. 양끝은 모서리들이 다른 것처럼 둥그스름했다. 배는 출렁이고 있었다. 흰색으로 보였지만 투명해지기도 했다. 배에 타기 전에 알약을 하나씩 줬다. 파란색이었다. 수면제 같은 거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될 거라고 했다. 안전벨트는 수동으로 챌 수 있지만 캐노피 같은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긴다고 했다. 문은 비상시에만 수동으로 열 수 있으며 도착 시에는 또한 자동으로 열린다고 했다. 문을 수동으로 열 경우는 없으니 여행자가 수동으로 해야 하는 건 눈을 뜨는 일뿐이라고 직원이 농담을 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눈이 떠지면 산 것이고 머리 위로 밤하늘이 보이면 도착한 것이라 보면 되었다. 직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었다. 다들 수영은 하시죠? 13이 모두 자리에 앉자 하늘을 향해 열려있던 문이 내려와 닫혔다. 그리고 벨트가 잠겼다. 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빠져든다는 느낌이었다.
밑에서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서서히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서둘러 약을 삼켰다. 우한은 좀 더 보고 싶었다. 블루라는 어떤지 이곳이 어떻게 그곳을 통과하게 되는지 보고 싶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호기심이라는 게 생겼다. 배는 점점 더 빨리 깊이 바다 아래로 빠져들었다. 곧 두통이 시작되었다. 사방의 모든 것이 우한의 머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이러다 머리가 부서질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미 모두 잠들어 있었다. 우한도 알약을 삼켰다. 그 두통이 우한을 깨웠다. 눈을 떴다. 위로 밤하늘이 보인다. 안전벨트는 풀려 있었다. 우한은 일어났다. 배가 흔들리고 있었다. 겨우 중심을 잡고 주변을 살폈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뜬 건 우한 한 사람뿐이었다. 사람들은 대신 모두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입가에 똑같이 파란 액체가 흘러나와 있었다. 그들의 입안도 파랬다. 떠나기 전 삼켰던 알약이 녹아 저렇게 된 듯했다. 우아는 처음으로 파란 구멍을 지나온 걸 실감했다. 우아는 그들을 한동안 봤다. 자꾸 넘어졌다. 충격 때문인지 배가 출렁거려서인지 자꾸 넘어졌다. 그들은 죽어 있었다. 13이 함께 여행을 떠나왔다. 여행지에 도착했을 뿐인데 12이 죽어 있었다. 이런 여행도 있었다. 첫 여행이었을 것이다. 물어볼 걸 그랬다. 왜 가는지, 돈은 왜 필요한지 몇 마디라도 나눌 걸 그랬다. 이렇게 쉽게 죽는다는 걸 알았어도 왔을지 지금이라도 물어보고 싶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우아는 바다에 토했다. 출발할 때와 똑같이 온통이 어두웠다. 이곳이 어느 바다인지 알 수 없었다. 제대로 도착한 것은 맞는지 알 수 없었다. 불안과 혼란 때문에 몸은 더욱 흔들렸다. 흔들리는 눈빛으로 가까운 곳을 또 먼 곳을 둘러봤다. 그때 불빛이 멀리 보였다. 멀리 불빛이 있었다. 불빛은 어딘가 생기가 있었다. 그 불빛으로 우아는 다른 곳에 온 걸 알았다. 아랫동네라면 불빛은 훨씬 더 먼 곳에 있다. 그 불빛은 훨씬 보잘것없다. 우아는 기다렸다. 하지만 데리러 오는 배는 없었다. 왜 직원이 수영을 할 줄 아냐고 물었는지 알 것 같았다. 파도는 계속 배를 밀어냈지만 불빛에 가까워지는 것 같진 않았다. 우아는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했다. 주방장이 그려준 약도도 꺼내서 확인했다. 몇 번 토해냈을 뿐인데 온몸에 힘이 없었다. 저기 불빛이 있는 곳까지 헤엄칠 자신이 없었다. 결국 자신도 죽겠구나 싶다. 그래도 신발을 벗어 허리에 묶었다. 바다로 뛰어들었다. 한데 그때 인기척을 느꼈다. 우아는 돌아봤다. 하지만 모두 그대로다. 죽은 채로 그대로다. 다시 고개를 돌리려 할 때 우아는 봤다. 경련이 일듯 손가락 하나가 움직였다. 우아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뺨을 때렸다. 여러 번 때렸다. 그제야 눈을 떴다. 그리고 토했다. 스물이나 되었을까? 파란 물이 입 주변에 묻었는데도 눈이 퀭했는데도 맑아 보였다. 우아는 그 맑은 눈과 마주했다. 자신과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를 본다. 그들이 떠난 곳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들은 현재가 여기에 있지 않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 우아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소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소년은 망설인다. 우아는 너 하나 둘 뿐이다. 아직 건너야 할 바다가 있다. 함께해야 한다. 내민 손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눈으로 말했다. 그 속을 들여다본 건지 소년은 우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우한도 소년의 마음을 느꼈다고 고마워하는 소년의 마음을 읽었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잡아 일으키는 손에 힘이 실렸다. 우한은 오래전에 이곳에 도착한 사람처럼 소년에게 신발을 벗어 허리에 묶게 했다. 둘은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다는 차가웠다. 가라앉지 않기를 바라며 빛을 향해서 온 힘으로 몸을 움직였다.
누가 끌었는지 아니면 파도가 밀어준 것인지 정신을 차렸을 때 둘은 불빛에 아주 가까운 곳에까지 와 있었다.